나는 지훈, 40을 간 넘긴 남자다. 아내 민지와 결혼한 지는 7년. 5살짜리 딸 보람이가 있다. 번듯한 직장, 아늑한 집. 겉보기엔 부족함 없는 삶이지만 열정 없는 결혼 생활이었다. 민지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내 이상형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지 않았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결혼했다. 그렇게 7년, 큰 불만 없이 괜찮은 남편이자 아빠로 살고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평범한 저녁이었다. 텔레비전 소리, 딸아이의 장난감 소리, 주방에서 들리는 아내의 달그락거림. 익숙하고 지루한 평온함 속에서 휴대폰 벨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모르는 번호. 불길한 예감을 누르며 전화를 받았다. 저 소희예요. 서연 언니 동생. 소희. 그리고 서연. 심장이 멎는 듯했다. 10년 넘게 봉인했던 이름. 어떻게 내 번호를, 무슨 일이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무슨 일이야? 언니, 얼마 못 산대요. 췌장암 말기래요. 말기암. 차가운 단어가 정적 속에서 메아리 쳤다. 애써 외면했던 과거가 나를 다시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서연이. 그녀는 과거의 이름이 아니었. 내 젊음을 온통 뒤흔들었던 폭풍 같은 사랑이었다. 잔잔한 호수 같은 지금의 결혼 생활과는 너무나 달랐던. 우리는 별빛 보육원 봉사활동에서 만났. 부모 없이 자란 그녀는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처럼 순수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소박한 선물에도 세상을 다 가진 듯 웃었다. 나는 10살이나 어린 그녀의 보호자를 자처했다. 지켜주고 싶었다. 어쩌면 그건 그녀의 연약함 위에 나의 존재 이유를 찾으려 했던 이기심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이제 와서야 한다. 문제는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나의 부모님이었다. 고아 출신의 서연은 애초에 용납될 수 없는 존재였다. 어렵게 마련한 식사 자리. 고급 식당에서 긴장한 서연에게 아버지는 대놓고 부모님 직업을 물었고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대답에 어머니는 경악했다.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었다. 지훈아, 제정신이니? 어디 근본도 없는 애를. 주변 시선 속에서 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아버지는 돈 보고 접근한 거면 줄 테니 헤어져라. 고 소리쳤고 어머니는 급기야 서연의 뺨을 내리쳤다. 짝! 소리와 함께 그녀의 몸이 휘청거렸다. 나는 얼어붙었다. 그녀의 손조차 잡아주지 못했다. 나는 한없이 비겁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끝났다. 부모님의 반대는 완강했고 압박은 거셌다. 저런 애랑 결혼하면 가문 망신이다. 아버지의 협박과 어머니의 눈물에 나는 무너졌다. 결국 서연에게 이별을 고했다. 그녀는 예상외로 담담했다. 매달리지도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저 오빠,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 체념한 듯한 모습이 나를 더 깊은 죄책감 속으로 밀어넣었다. 부모님은 기다렸다는 듯 민지와의 선 자리를 마련했다. 안정적인 가정, 조건 좋은 여자. 나는 서연에 대한 죄책감과 부모님에 대한 반항심 사이에서 길을 잃고 결국 도망치듯 민지와의 결혼을 선택했다. 이름조차 붙일 수 없었던 죄책감을 안고서 소희의 전화가 있기 전까지는, 그 죄책감이 암이라는 형상을 갖추기 전까지는 내가 원인이었을까? 그 생각이 기생충처럼 뇌리에 밝혀 평화를 좀먹기 시작했다. 그녀를 다시 만나는 것은 선택이라기보다 내가 만들어낸 유령과
마주해야 하는 절박한 필요성에 가까웠다. 며칠 동안 나는 제대로 살 수가 없었다.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밥맛도 잃었다. 스트레스가 암의 원인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와의 이별이 그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준 건 아닐까? 그 스트레스가 병을 키운 건 아닐까? 죄책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집에서도 나는 겉돌았다. 보람이가 다가와 안기려 할 때면 나도 모르게 몸을 피했다. 아이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다. 민지는 내 변화를 눈치챘지만 깊이 묻지 않았다. 무슨 일 있어요? 조심스러운 질문에 그냥 좀 피곤해서 라고 둘러댈 뿐이었다. 우리 부부 사이의 적당한 거리가 숨막혔다. 결국 나는 다시 소희에게 연락했다. 만나야 했다. 서연을.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이대로 외면할 수는 없었다. 최소한의 도리라고 속죄의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합리화했지만 결국 내 죄책감을 덜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약속 장소인 시 외곽 공원. 가을 햇살 아래 휠체어에 앉은 작은 형체가 보였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내가 알던 서연이 아니었다. 너무나 말라 있었다. 생기 넘치던 눈빛은 사라지고 깊은 슬픔만이 고여 있었다. 앙상한 팔다리는 위태로워 보였다. 시간이, 아니, 어쩌면 내가 그녀에게 얼마나 잔인했는지 보여주는 듯했다. 서연도 나를 보았다. 눈이 커졌고 당혹감과 고통이 스쳐 지나갔다. 황급히 휠체어를 돌리려는 것을 소희가 붙잡았다. 어색한 침묵.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오랜만이네요. 오빠. 힘없이 갈라지는 목소리. 애써 웃어 보였지만 힘겨워 보였다. 그래. 오랜만이다. 서연아. 바보 같은 대답이었다. 그때 소희가 울먹이며 나섰다. 오빠, 제발 우리 언니 좀 만나주세요. 딱 하루만이라도 예전처럼 옆에 있어주면 안 돼요? 오빠? 애원하는 목소리였지만 나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다, 소희야. 나는 이제 유부남이야. 나한테는 아내도 있고 어린 딸도 있어.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내가 얼마나 비겁한 인간인지 다시 깨달았다.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도망치듯 지갑을 꺼내려 하자 소희가 고개를 저었다. 경멸인지 연민인지 모를 눈빛으로 동생의 간청을 거절하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돈을 내밀려 했던 나. 공원을 걸어 나오며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초라하고 비겁하게 느껴졌다. 서연의 앙상한 모습이 망령처럼 나를 따라붙었고 결국 집이 아닌 술집으로 나를 이끌었다. 술은 고통을 마비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기억을 날카롭게 벼려 비수처럼 나를 찔러댔다.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섰을 때 내 눈앞에 있는 것은 아내 민지가 아니었다. 내 비겁한 타협의 상징일 뿐이었다. 그리고 결국 막을 새도 없이 말들이 터져 나왔다. 싸구려 소주에 취해 과거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살아났다. 환하게 웃던 서연, 그리고 앙상하게 마른 서연. 건강했던 모습과 병든 모습이 번갈아 떠오르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왜 하필 그녀였을까? 견딜 수 없는 괴로움에 술을 더 들이켰다. 대리기사를 불러 휘청거리며 집에 돌아와 안방문을 열었. 곤히 잠든 민지의 실루엣. 순간적인 충동, 아니 술 기운을 빌린 발악이었다. 나는 거칠게 민지를 흔들어 깨웠다. 민지야, 일어나 봐. 놀란 민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당신 왜 이래요? 묻고 싶은 게 있어. 당신, 나랑 왜 결혼했어?
솔직히 말해봐. 나 사랑하지도 않았잖아. 술 기운에 갈라진 목소리로 외쳤다. 민지는 잠시 나를 응시하더니 놀랍도록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럼 당신은 날 사랑했어요? 우리 둘 다 필요해서 결혼한 거잖아요. 적당한 나이에, 적당한 조건에 부모님들도 만족하시고. 그게 결혼 아닌가요? 난 원래 결혼에 큰 환상 없었어요. 그녀의 냉정한 현실 인식이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그래서 당신은 행복하냐고. 난 불행해. 당신 옆에서 사는 거 지옥 같다고. 나는 고함을 질렀다. 민지는 입을 다물었다. 동정인지 경멸인지 모를 표정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 앞에서 내 분노는 초라한 자기 연민으로 바뀌었다. 민지는 한숨을 쉬더니 이불을 끌어 덮었다. 술 많이 마셨네요. 일단 자요. 내일 얘기해요. 다음 날 아침 숙취로 머리가 깨질 듯했다. 식탁에는 어김없이 민지가 차려놓은 아침 식사. 늘 먹던 콩나물국. 지긋지긋한 일상. 식탁에 앉으려던 나를 민지가 불러 세웠다. 어젯밤 일은 없었다는 듯 평온한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은 무언가 달랐다.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차분한 질문. 근데 서연이가 누구야? 그 어떤 술주정보다 무겁게 공기 중에 내려앉았다. 아내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디까지? 그 뒤를 이은 침묵은 새로운 종류의 고문이었다. 불가능한 선택지 사이에서 몸부림치는 몇 주가 그렇게 흘러갔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 전화벨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소희가 아니었다. 서연이었다. 가늘게 떨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또 끝났던 그곳으로 나를 이끄는 위태로운 실 같았다. 민지와 보람이는 옆방에서 잠들어 있었다. 오빠? 저 서연이에요. 숨소리조차 희미했다. 한 번만 만나줄 수 있어요? 지금 별빛 보육원으로 와줄 수 있어요? 그녀는 내가 유부남인 것도 딸이 있는 것도 다 안다고 했다. 그저 마지막으로 얼굴 한 번만 보고 싶다고. 딱 10분, 아니 1분이라도 좋다고 애원했다.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다. 가야 하나? 아니, 가면 안 돼. 하지만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부탁인데 내 안에 두 사람이 격렬하게 싸웠다. 책임감과 연민, 죄책감과 두려움. 결국 나는 옷을 챙겨 입고 있었다. 뿌리 깊은 죄책감이 나를 움직인 것이리라. 밤의 공기는 차가웠다. 보육원으로 향하는 길은 어둡고 무거웠다. 예전의 설렘은 없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기분이었다. 보육원 입구, 큰 나무 아래 휠체어에 앉은 서연이 보였다. 소희가 옆을 지키고 있었다. 달빛 아래 서연은 이전보다 더 야위어 마치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투명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헤어진 후 나름대로 씩씩하게 살았다고. 뒤늦게 대학원에 진학해 심리 상담사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잘했지요. 오빠? 묻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노력이 숨겨져 있을지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들을 삼켰다. 오빠, 우리 악수 한 번만 해요. 헤어지던 날 오빠 너무 차갑게 돌아섰잖아요. 마지막이니까 따뜻하게 인사하고 싶어요. 서연이 앙상한 손을 내밀었다. 망설이다 그 손을 잡았.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순간 참을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그녀를 힘껏 끌어안았다. 마른 나뭇가지를 안는 듯한 느낌. 품 안에서 그녀의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미안하다, 서연아.
정말 미안하다. 얼마나 흘렀을까. 등 뒤에서 들려온 작은 목소리. 돌아본 곳에는 민지가 서 있었다. 잠에서 덜 깬 보람이의 손을 꼭 잡은 채. 어떻게 여기까지? 왜?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싸늘한 공기 속에서 네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다. 소희가 재빨리 서연의 뒤로 다가가 그녀를 감쌌다. 정적.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서연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내 품에서 벗어나 민지를 향해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고서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 아주 깊이 허리를 숙였다. 아저씨,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랑 소희한테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녀는 나를 아저씨라고 불렀다. 소희도 언니를 따라 멀차 고개를 숙였다.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가운 눈으로 우리를 지켜볼 뿐이었다. 소희는 말없이 서연의 휠체어를 밀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것이 나와 서연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민지는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지만 여전히 침묵. 마침내 민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분노가 느껴졌다. 그때 보육원에서 당신이랑 3년 사귀었다던 여자군요. 서연이라고 했죠? 나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민지가 말을 이었다. 당신 잠꼬대하는 거 듣고 누군지 궁금해서 알아봤어요. 몇 달 전에. 뒷조사했어요. 민지의 말은 조용했지만 파괴적이었다. 마지막 포옹도, 극적인 작별 인사도 모든 것이 그녀의 감시 아래 벌어진 연극이었다. 배신은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 서로를 올가매는 복잡한 거미줄처럼 그것은 우리 두 사람의 것이 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민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나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로를 향한 불신과 배신감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 며칠 뒤 소희에게서 문자가 왔다. 언니, 오늘 새벽에 편히 잠들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다. 예상했던 일이었기에, 혹은 너무 많은 감정에 무뎌져 버렸기에, 오히려 깊은 안도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며 스스로에게 역겨움을 느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문제는 장례식이었다. 가야 할까? 갈 자격이 있을까? 망설임 끝에 민지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다. 더 이상의 거짓말은 싫었다. 화장대 앞에서 묵묵히 화장을 지우던 민지가 거울 속의 나를 응시했다. 보람이 엄마, 서연이 부고장이 왔어. 나 장례식장에 다녀와도 될까? 민지는 천천히 뒤돌아섰다. 표정 없는 얼굴이 더 무서웠다. 그러던가. 너무나 간단한 허락. 차라리 화를 내거나 막아주길 바랐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허락하고는 욕실로 들어가 버렸다. 잠시 후 세면대 물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지의 울음소리. 결혼하고 처음 듣는 그녀의 울음이었다. 그 소리는 망치처럼 내 가슴을 내리쳤다. 그녀의 무표정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과 상처의 크기를 그제야 어렴풋이 짐작했다. 내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다. 장례식장은 텅 비어 있었다. 영정사진 속 서연은 맑게 웃고 있었지만 주변엔 싸늘한 적막만이 감돌았다. 상주인 소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나를 보자 담담하게 말했다. 와주셨네요, 오빠. 언니가 마지막까지 행복했다고 전해달랬어요. 부모님 사랑은 못 받았지만 오빠 사랑, 제 사랑, 그리고 보육원 아이들 사랑, 그걸로 충분히 행복했대요. 소희는 슬픔 속에서도 옅게 웃었다. 그리고 언니가 남긴 얼마 안 되는 보험금으로 호주에 가서 새 출발을 할 거라고 했다. 딸기 농장에서 일하며 영어도 배우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볼 거라고. 그리고 언니가 마지막 부탁을 했어요. 오빠한테는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요. 오빠 인생에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그것이 서연의 마지막 배려였을까? 소희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서연에 대한 슬픔과 미안함, 홀로 남겨진 소희에 대한 연민, 그리고 민지의 눈물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다. 장례식장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어색했고 불편했다. 시간만이 무심하게 흘러갔다. 계절이 한두 번 바뀌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을 꾸역꾸역 이어갔다. 회사에 가고 보람이와 놀아주고 민지와 주말장을 보러 갔다. 하지만 문득문득 떠오르는 서연의 기억과 민지의 눈물은 나를 괴롭혔다. 그러던 어느 저녁 식사 자리였다. 내가 어색하게 반찬 맛을 칭찬하자 민지가 수저를 내려놓고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은 예전의 무표정과는 달랐다. 아주 깊고 슬프고 그리고 단호했다. 여보, 나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당신이 그 여자 안 왔다는 거, 그걸로 이혼할 순 없잖아요. 그냥 당신 말대로 안 잤다고 믿고 그렇게 살려고 했어요. 난 원래 결혼에 기대 같은 거 없었으니까. 당신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근데 나 불쑥불쑥 화가 나요. 미쳐버릴 것 같아.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 나 당신한테 화 좀 내도 돼요? 나 가끔 화내도 돼. 분노가 아닌 그저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조용한 절규였다. 그 순간 내 마음속 서연의 망령은 서서히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내 곁에 있는 살아 숨쉬는 아내의 고통과 강인함이 그 자리를 대신 채우는 듯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마법처럼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상처는 여전히 깊었고 깨진 신뢰는 쉽게 붙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 무언가 달라졌다. 더 이상 서로를 속이거나 외면하지 않게 되었다. 고통스럽지만 서로의 민낯을 마주하기 시작한 것이다. 돌이켜보면 나는 참으로 비겁하고 이기적인 인간이었다. 서연에게는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민지에게는 사랑 없는 결혼과 끊임없는 기만으로 상처를 주었다. 내 불안과 결핍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던가. 이제 와 변명할 여지는 없다. 나의 잘못과 어리석음을 온전히 인정해야 했다. 민지의 용기 있는 고백은 나에게 큰 충격이자 깨달음이었다. 언제나 현실적이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그녀에게 그런 깊은 고통과 분노가 숨겨져 있을 줄은 몰랐다. 그녀가 결혼 생활에 대해 가졌던 낮은 기대치, 그 이면에 감춰진 상처와 체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려 했던 그녀의 강인함과 책임감 앞에서 나는 한없이 작아졌다. 그것은 의무감이나 동정이 아니었다. 한 인간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어쩌면 뒤늦게 싹트는 다른 형태의 애정일지도 몰랐다. 이제 나는 선택해야 했다.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현재를 파괴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현재에 충실할 것인가? 서연과의 사랑은
분명 내 인생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소중한 기억이다. 하지만 그 기억이 현재의 내 삶을, 내 가족을 더 이상 핥히게 둘 수는 없었다. 나의 책임은 이제 이곳 민지와 보람이의 곁에 있었다. 과거의 사랑이 아무리 강렬했다 해도 그것이 현재의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서연의 기억을 가슴 깊이 묻는다는 것은 그녀를 잊겠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그 기억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유령이 되지 않도록 현재를 살아갈 힘으로 삼겠다는 다짐이다. 우리 부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고 또다시 서로에게 상처를 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희미하게나마 희망을 본다. 솔직하게 서로의 감정을 마주하고 함께 노력한다면 어쩌면 아주 천천히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주말 아침, 거실 창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보람이는 그림책에 열중해 있었고 민지는 그런 딸아이를 보며 잔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커피잔을 든 채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민지를 제대로 본 것 같았다. 무심한 아내가 아닌 상처를 끌어안고도 꿋꿋이 자신의 자리를 지켜낸 한 사람으로 나는 조용히 다짐했다. 이 깨지기 쉬운 현재를 소중히 여기겠다고. 내가 하마터면 완전히 부숴버릴 뻔했던 이 시간을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고.